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50페이지죠. 50페이지 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고, 대표유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갑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경우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한다. 그죠? 자, 요 대표유제는 14의 기출 문제긴 한데 올해도 거의 유사한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고요. 이중 매매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병이 잘 아는 병이란 얘기죠. 그러면 악의 병이에요? 적극 가담한 병이에요? 그죠? 잘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효한 이중 매매이기 때문에 병은 악이라 하더라도 일단 뭘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1번.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 합의뿐만 아니라 이전 등기까지 필요하므로 병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옳은 지문이고 이게 답인 거죠.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볼까요? 1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 체결로 건물 소유권 이미 을에게 이전함으로 X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까지 해야죠. 3번. 병이 갑의 재매매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저해 및 계약 경쟁의 원칙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는 걸 넘어가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4번. 병이 갑과 을 사이 매매 사실에 대하여 악인 이상 갑과 한 매매 계약은 합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당연 무효이다. X죠. 악의가 아니라 적극 가담하야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5번. 갑과 병 사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더라도 만약에 병이 소유권이 없다면 그 후에 사는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병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선의로 과실 없이 양수한 정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적극 가담하면 무효냐면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제가 전형적인 문제를 골라봤어요.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는 편이고요. 또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리하셔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백사조가 나오는데 백사조를 읽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103조와 백사조와의 관계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103조 반사회적이어서 무효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수한 형태가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 한 가지 예로 이해되고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백사조를 읽어볼게요. 자칫 맨 밑에죠.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혹시 의의 나와 있고 요건을 검토해 보는데 이 백사조를 좀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자. 일단 백사조에서는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네요. 주관적 요건으로서 뭘 요구하냐면 당사자의 궁박, 그 다음에 뭐죠? 심표죠. 심표, 경솔, 그 다음에 또는 무경험을 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받는 것과 주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무효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백사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게 되면 끝나게 되는 거죠. 일단 궁박이란 말이 뭐냐? 원래 법적인 의미는요, 급박한 공궁 이런 뜻이거든요. 급박한 공궁이란 말도 어렵나요? 그럼 우리는 더 쉽게 어려운 사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라면 하면 다 뭐가 돼요? 궁박이 되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백사조는 궁박, 심표,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궁박, 경솔 또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궁박하든지 또는이니까 아니면 경솔하든지 아니면 뭐죠? 무경험하든지 셋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솔은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경솔이에요. 그 다음에 무경험은 경험이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 무경험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은 여기서 답을 많이 만들고 있네요. 무슨 소리냐? 저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요 법대를 졸업했고요 또 민법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저를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 장에 갔더니 토끼를 팔아요. 토끼를 딱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또 먹음직스럽기도 해가지고 토끼를 한 마리 샀는데 저는 토끼를 한 번도 구입해 본 적 없고요. 처음으로 구입하게 된 거예요. 무경험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저는 토끼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뭐는 아니에요? 무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경험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무경험이란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토끼를 산다, 뭐 개고기를 산다 같은 특정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한 번도 토끼를 사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저 행위는 무경험으로 평가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 우리 백사조는 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한 가지 더 추가해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 다시 말하면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를 요구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현저한 불균형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쉬워요. 그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땅을 2억에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2억에 매매 계약한 계약서 첨부하고 현재 시세가 5억이라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요거는 입증하기 대단히 쉽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궁박이다, 경솔이다, 무경험이다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거죠.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입증하기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모든 요건을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모두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 있는 얘기죠. 그 다음 적용범위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백사조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법률에는 뭐가 있어요? 계약도 있죠. 단독행위도 있죠. 다시 말하면 계약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고요. 단독행위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일단 왜 그럴까요? 형식적으로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란 얘기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이 경매에 대해서 백사조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매제도가 와해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저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요. 근데 돈을 못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지 같은 놈들이 제 아파트를 경매한대요. 아우 진짜 말할 수 없이 뭐죠? 궁박하죠. 어렵죠. 아마 일반인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싶어요. 궁박하죠. 근데 이놈들이 제 아파트를 뺏어가 가지고 제값 제대로 받아주나요? 실제로 경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싸게 낙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또 무엇도 있게 돼요? 현저한 불균형도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 경매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에다가 백사조를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이 뭐가 돼버리겠어요? 무효가 돼버릴 것이고, 무효가 된다면 법원의 경매제도는 아예 뭐죠? 존재할 수가 없고 제도 자체가 무너져 버릴 거기 때문에 경매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 중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외되는 거. 뭐냐?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백사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 증여는요 항상 현저히 불균형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조카한테 용돈 10,000원을 줬어요. 저는 10,000원 줬지만 제 조카는 저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거든요. 항상 현저히 불균형하단 말이죠. 따라서 증여는 개념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 법률행위예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증여는 백사조를 적용할 수가 없다.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계약 중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효과입니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물론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이행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뭐인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죠. 따라서 폭리자는 이행한 것은 뭐 받지 못하나요? 반환받지 못하겠죠. 다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금 교재 51페이지하고 53페이지 상단까지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교재를 꼼꼼히 읽어보는데 이렇게 끝났더니 또 나중 가가지고는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판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판례를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하고 이제 교재 53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자,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분이 시골에서 평상 농사만 짓고 계시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농인이죠. 근데 이 평생 이 할머니, 연세 많으신데, 이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그 마을이 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지구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고향에서 떠나가야 될 상태에 빠졌어요.
갑은 명백히 뭐 한 거죠? 궁박한 거죠. 그죠?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여길 떠나면 어디가 사나, 그죠?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갑이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뭐라느냐 하면, 할머니를 보니까 저의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올라서 그러는데, 할머니 그 국가에서 보장받아봤자 몇 천만 원 받지도 못합니다. 우리 할머니를 생각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2억에 사줄 테니까 2억에 파십시오 라고 해서 2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보상을 받는다면 5억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면, 주관적으로 뭐합니까?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현저한 뭐가 있는 거죠? 불균형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요 매매 계약이 바로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될까요? 그건 아닌 거죠. 왜요?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이용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 이렇게 입증이 됩니다. 을이요, 계약금을 할머니한테 줬는데 30%를 줬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몇 퍼센트만 줍니까? 10%만 주거든요. 근데 이놈 자식이 몇 퍼센트 줬다고요? 30%.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까봐 그런 거죠. 또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 딱 7일 만에 다 끝냈어요. 너무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대충 한 달 가까이 걸리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나중에 못 팔겠다고 우기실까봐 빨리 돈 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위 속에서 을에 뭐가 나오는 거죠? 이용 의사가 나오는 거죠. 이 할머니의 궁박간 상태를 뭐 한 거예요? 이용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모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어떻게 해요? 무효입니다. 됐죠? 만약에 이행하기 전이면 물론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라면 을은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왜요? 을이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니까요. 다만 갑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뭐 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죠?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에게 2억 원의 현금이 생깁니다. 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 할머니가 더욱더 뭐일 수도 있어요? 고수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기억 안 해도 지금 나중에 가서 문제 푸실 때 아이씨 할머니한테 돈이 생기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엉뚱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오축하단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맞아요. 나중에 또 할 건데 추인이라는 말은 추후에 인정한다는 말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가지 모두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입니다.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무효를 안았더라면 다른 가액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없다. 이거는 뭐죠? X예요. 이것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지금 2억으로는 어떻게 해요? 무효인 거죠. 그죠? 근데 을이 갑한테 물어본 거죠. 할머니 그럼 얼마에 파실 건데요? 5억이면 팔지. 그랬다면 2억으로서는 뭐요? 무효지만 5억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고요. 인정이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된 거죠. 4번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한 궁박도 포함된다. 맞죠? 왜요? 궁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왜 어렵게 됐는지 그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5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방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봐야 되는데요.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효과를 받는 본인을 표준으로 하고요. 경솔했는지 아니면 경험이 없었는지는 그 행위를 직접 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제4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법률행위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부분은 은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다만 우리 수험생분들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왜냐하면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자꾸 이 뭐야 저 그지같이 이렇게 해서 지나치려고 하시는데 이게 또 앞에 우리 민법 총칙에 관한 기본적인 기초로서도 작용하고요. 또 시험 문제도 심심치 않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좀 까다롭더라도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일단 법률행위 의의가 나옵니다. 법률의 해석 의의죠. 자,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죠. 따라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은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속에 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죠. 2번, 왜 해석이 필요하냐? 만약에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무엇도 결정할 수 없어요? 효과도 결정할 수 없고요. 효과를 결정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이란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고, 왜 하는 거냐?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의사표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야 법률행위의 효과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2번 법률의 해석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를 가지고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우리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표의자라고 하는 거죠.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라고 하냐면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의사 표시가 이루어졌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뭔 소리인지 모르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이 속으로는 의사로는 팔고 싶었던 것이 계집인데 말로는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라고 헛소리하는 바람에 도대체 이 인간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요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사표시 해석이고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요 얘기를 보자고요. 자,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입장이란 말은 뭐냐면 갑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을이 들은 거, 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한 대로 뭐가 되는 거죠? 집이 되는 거죠. 갑,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의자 입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갑의 의사,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갑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내심적 효과의사라고 하죠. 내심적 효과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집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연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의 원칙이라면 거래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놈의 속마음까지 고려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무슨 해석이 원칙인 거예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거예요.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는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그러면 무슨 해석이 원칙이라고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별 제한이 없다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맞는 질문이죠.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한다. X인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맞는 거예요. 표의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한다. X예요.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무슨 해석이 원칙인 거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거예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 따라서 만약에 별말 없이 지금 나와 있는 판례처럼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예요. 그 말은 언제 규범적 해석하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칙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자연적 해석이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하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그때는 뭐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표시된 대로 어떻게 해요?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이니까 의사대로 뭘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계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감 잡히셨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좀 몇 가지를 좀 연습해 보자고요. 연습까지 하셔야 끝납니다. 자, 지금 갑이 속으로 뭘 팔고 싶나요? 계집을 팔고 싶죠? 뭘 팔겠다고 했어요? 집. 근데 만약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니까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갑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착오 문제가 발생하려면요, 착오가 되려면 반드시 규범적 해석이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항상 그러느냐,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쌍방 간의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계약이 성립되고
착오 문제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바꿔볼게요.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뭘 팔겠다고 했죠? 집. 근데 을은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을이 뭐 사고 했죠? 계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 유효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원하는 대로 계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무슨 해석의 결과인 거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교재 우측 하단에 보시면 2번 자연적 해석 하단에 뭐죠? 적용 범위 나오고 1번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 그 의사대로 내심적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교재 판례가 나와 있고 판례를 아주 잘 내는 부분이니까 판례 읽어봐야 되는데 판례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실제로 팔고 사고 싶은 것은 뭐예요? 갑토지였어요. 갑토지를 팔겠다고 했고 갑토지를 사겠다고 했어요. 근데 계약서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을토지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도 합치된 대로 뭐에 대해서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을토지에 대해서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뭐죠? 무효니까 말소하고 새롭게 무엇을요? 갑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판례 한번 읽어봅니다. 자, 밑에서부터요. 8번째 줄 꼬부랑 글씨 있죠? 꼬부랑 글씨 우측에 예컨대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러면 지금 팔고 싶었던 건 뭐예요? 갑토지고 계약서에다 뭐라고요? 을토지라고 적어놨는데 규범적 해석이 자연적 해석이에요. 지금 쌍방 모두가 갑토지가 매매 대상임을 알았다고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자연적 해석인 거죠. 쌍방 모두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보면 그 목적물에 집원 등이 가나요? 착오를 일으켜. 자,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더라도 이 사례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연적 해석해야 되는 경우는 무슨 문제가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계약서상에 그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에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어떻게 무효다. 따라서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고 저렇게 갑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가 그 판례입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적 해석이 나오죠. 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보충적 해석이라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충적 해석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게 되고요. 누구 입장인 거죠? 제3자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스로 참고 예문 해석을 넣어놨는데 이 예문 해석은 약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계약보 약관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교재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해석 기준부터는 다음 강의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